일단 금리 레벨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졌었고요. 네. 지금 기준금리가 0.5%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많이 내려갔지만 네. 내년에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네. 백신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YOY 증가율로 보면 네. 내년에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금리가 조금씩 이제 시중금리가 네. 먼저 반응해서 올라가는 거죠. 경기 부양한다고 네. 적자 국채 발행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도 상당량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많이 찍으면 네. 그만큼 이제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네. 금리가 좀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 우리나라도 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네. 대부분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국채를 많이 찍으면 이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이제 금리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측면에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네. 그만큼 이제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시중금리가. 국채 공급의 증가하고 네. 경기가 좀 회복되는 이 두 네, 가지가 네. 같이 작용을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5년물 국채 금리가 1.3이다. 네. 예를 들면 1.4, 1.5 정도로 올라가는 거지. 네. 이게 갑자기 뭐 2.5, 3.5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금리 조금 올라갔다 뉴스 나오면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네. 막 이거 얘기하면서 그냥 팡팡 올리잖아요. 가상금리는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올리기는 어려운데 그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출을 네. 강하게 억제해야 될 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신용대출 개인들이 연끌해서 그거 가지고 주식하고 뭐 집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대출이 못 늘어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막는 방법은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높여야 네. 사실은 대출을 잘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조금 높이는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상황에는 가상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어떻게 지금. 보면 정부 정책이 좀 좋은 방향인 거네요. 은행한테는. 당장의 어떤 이자 이익의 측면에서는 네.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거를 핑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뭔가 환경 조성이 되니까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네, 대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올린다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나 내일부터 비싸게 받을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있는 시기에만 가상금리가 올라가는데 아하. 그게 2016년, 17년에 그랬고요. 네. 최근에 그렇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이제 마진이 금리에 따라서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2016년, 17년에는 은행 마진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중금리가 네. 올라가는 시기였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상금리도 좀 올랐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최근에 조금 재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각보다 아까 뭐 연간으로는 약간 빠질 것 같다고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있지만 네. 그 가상금리라든지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서 아하. 은행 마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좋을 수 분기별로.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뭐 저희가 기본적인 가정으로는 내년에 올해 대비 은행들 이익이 연간으로 한 뭐 3%, 4% 늘 걸로 네네. 가져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일단은 이자 이익은 네. 올해는 순이자 마진, 예대 마진이 많이 떨어졌지만 네. 내년에는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올라갈 것 같고요. 연간으로는 올해 대비 내년이 거의 안 빠지거나 조금 이제 떨어질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올해 이제 분기를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쭉 떨어졌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올해 떨어진 것만큼 그렇게 올라야 네. 연간으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분기 단위로 한 3bp, 4bp씩 떨어졌는데 네. 내년에는 분기 단위로 1, 2bp씩 올라간다고 치면 아. 연간으로는 사실 아, 올해 대비 그렇겠죠. 내년이 약간 떨어지는 거지만 네. 저는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이 방향성을 네. 반영하는 거니까 주가는 그 절대값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대 마진이
네. 연간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분기로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상승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출 성장률만큼 네. 그만큼 순이자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대출 성장이 많이 나왔어도 코로나 때문에 네. 중소기업 대출 지원 대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네. 규제를 그 함에도 정책이 불구하고 있었어도 주택 쪽이 많이 나갔나 보네요. 주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계 대출이 많이 나갔죠. 가계 대출. 왜냐하면 담보 대출은 이제 많이 눌렀는데 네. 신용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가계 대출 증가율이 낮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5%, 6% 정도 대출 성장이 일어났는데 네. 올해는 대략 한 10% 정도까지 이상 대출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은 엄청 높았지만 네. 예대 마진, 아까 말씀드린 예대 마진이 네. 한 15, 16bp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16bp면은 0.16%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 성장이 많이 나왔지만 마진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익이 거의 못 늘었는데 1%가 채 안 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성장이 뭐 올해처럼 그렇게 큰 규모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5%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진이 거의 안 빠지니까 이제 Q가 늘어난 것만큼 다 네.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이자익이 한 4, 5%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자익이 4, 5%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나라 금융지주사의 전체 순이자익이 대략 한 40조 가량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 4%만 늘어나도 대략 한 1.6조 원, 1.7조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순이자 이익은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수수료 이익은 크게 변화가 없나 봐요. 네, 뭐 크게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DLF라든지 네. 사모펀드라든지 최근에 이슈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수수료 이익은 뭐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 근데 기타 비자도 뭐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 예. 근데 어쨌든 순이자익이 워낙 늘어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은행의 큰 그 이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순이자 이익이 있고요. 예대 마진을 통해서 얻는 이익. 그다음 이제 수수료 이익. 그다음에 기타 비자 이익. 요 세 가지가 주요 수익원이고요. 이자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얻는 거고 수수료는 각종 수수료. 저희 뭐 CD 수수료, 송금 수수료, 그다음에 뭐 각종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수료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자 이익에는 유가증권 관련이익. 은행도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유가증권 관련이익, 뭐 외환 관련이익, 파생상품 관련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비자 이익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가량 돼요. 아, 그냥 이자이익만 있다고 봐도 절대적이죠. 예. 그래서 이자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판관비하고 대손 충당금입니다. 판관비? 예. 판관비는 뭐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손 충당금은 대출이 부실할 거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비용 처리하는 충당금.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미리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거 부실이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그 이자 못 내는 사람. 그럼 그게 늘어나면 대손 충당금도 더 늘려서 잡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고객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고객이 1억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담보 이런 거 잡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담보가 있고 1억을 빌려줬는데 이 회수가 안 되면 담보를 제외한 5천만 원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거죠. 그 손실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적립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가 뭐 3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는 전체 여신 금액의 예를 들어서 뭐 20%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쌓아놓는 거죠. 게다가 이게 뭐 연체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되면 또 건전성보료를 더 안 좋게 해가지고 충당금을 더 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한 충당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구조네요. 강도에 따라서 나빠지는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연체했다가 회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연체를 하면은 대략 20% 정도 충당금을 쌓고
뭐 6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은 뭐 한 예를 들어서 50% 쌓고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갚으면 충당금도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환입됩니다. 충당금이. 예. 그러니까 부실 날 걸 대비해서 쌓아놨는데 네. 부실이 안 나고 갚았다. 네. 그럼 이제 그건 환입이 되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은 좀 대손 충당금이 환입되는 경우도 많이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분기의 충당금이라는 거는 네. 신규로 대출이 나갔을 때 쌓는 충당금하고 네. 기존 대출이 나빠져가지고 충당금 네. 더 쌓는 경우가 있겠죠. 네. 네. 그거에다가 나빴던 애들이 좋아져서 환입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돼가지고 그 분기의 충당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2005년도에 한국은행들이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예대 마진 되게 높은 상황이었었고 충당금 환입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와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는데요. 네. 2005년도에 그 지금은 엄청난 우량 기업이지만 한익스라든지 기아차 이제 이런 기업들이 네. 그 IMF 때 그 부도가 났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건전성이 좋아져서 환입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을 해서 네. 2005년, 6년도에는 충당금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은 높고 충당금 낮다 보니까 네. 은행 이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은행들이 이제 ROE라고 저희가 자본 대비 이익의 율, 네. 예, 총자본 이익률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한 뭐 17%, 18%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익률도 좋아지고 좋아지죠. 이자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예대 마진도 일반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비용 측면에서는 네. 판관비가 좀 줄어드나요? 판관비는 기본적으로 줄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은행들은 이제 대부분 정규직이고 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승진이라든지 호봉 상승 이런 거 감안하면 매년 자동으로 매년 느는 게 자동으로 한 3, 4% 정도는 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명예퇴직을 통해서 네. 올해 비용을 많이 주더라도 미리 내보내면 내년에 이제 조금 뭐 판관비가 줄어든 효과는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특수한 케이스고 네. 그런 케이스가 없다면 또 이제 그런 케이스도 매년 발생하니까 네. 그 경상적으로 본다면 연간 한 3% 정도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명예퇴직을 조금 많이 희망퇴직을 많이 해서 네. 내년에 늘어나는 폭은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뭐 2%대는 늘 겁니다. 네. 근데 그 2%대가 늘어봐야 한 뭐 0.8조 원 정도 수준? 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순이자가 1.7조 정도 아까 는다 그랬으면 네. 그럼 이거를 회사별로 나눠 보면은 내년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네요, 이익이. 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기본적인 가정이 네.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네, 네. 생각보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조금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조금 인상하거나 해가지고 마진이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순이자익이 4%가 아니라 조금 더 늘 수도 있겠죠. 예. 내년에는 모든 은행들의 주가가 올해보다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차별 없이 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텐데 저희가 그래도 딱 이제 두 종목을 최선호 종목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네. KB금융하고 하나금융을 최선호 종목으로 꼽고 있어요. 비은행 실적이 있는 회사. 뭐 그것도 그거지만 네.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은행주를 아니면 안 사면 하나금융 투자셔서.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외국인이 네. 우리나라 은행주를 안 사주면 네.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그 국내 기관의 수급을 보면 최근에 공모펀드 시장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자금이 늘어나는 곳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은행은 은행법상 네.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인 지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네.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 네. 한 사람이 10% 이상 은행주를 못 갖게 돼 있고요. 근데 거의 다 찼나 봐요, 그거는. 네, 지금 이제 KB, 신한, 우리 하나가 거의 뭐 9% 후반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국민연금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들은 모르겠지만 네. 국민연금 펀드는 10% 이상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꽉 찼다. 예, 추가적인 수급으로 들어오기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모 펀드도 없고. 지금은. 그렇죠. 공모 펀드가 늘어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사줘야 아. 그동안에 은행주가 오른다. 이런 네.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강했고 그런 게. 네네네. 근데 외국인들이 2018년, 19년 올해까지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안 사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은행 주가가 되게 안 좋았고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워낙 강세가 되면 외국인이 한국물을 좀 많이 사고 그중에 이제 은행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네. 은행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워낙 네. 강세가 되는 국면에서도 은행주를 잘 안 사요. 예. 은행주가 근데 왜 올랐어요? 어, 개인들이 많이 샀나요? 개인들이 조금 많이 샀고요. 예.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리바운드는 좀 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지금 10% 이상 빠져 있거든요. 예.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의미 있게 은행주를 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를 안 산 거는 네. 국내 은행주가 뭐 싫어서인 것도 있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주들이 다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은행주, 유럽 은행 주가가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가치주 어떤 이제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또 내년 경기 전망이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좋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은행주나 유럽 은행주도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기대감이 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살 거고 네. 그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종목이 KB금융하고 하나금융입니다. 아, 지금, 전통적으로. 예, 지금 지분율이 한 65% 정도 네. 가지고 있고요. 작년 올해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네. 많이 팔고 나갈 때도 네. KB금융, 하나금융은 많이 안 팔고 나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선호주인데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네. 이들 종목들을 먼저 살 거다. 예, 그래서 다 비슷하게 올라갈 텐데 네. KB 하나금융이 외국인 선호주인데다가 자본력도 좋고 해서 네. 가장 이제 무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 보유 지분율을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연금에서 못 사고 기간이 많이 못 사다 보니까 그 수급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네. 뭐 투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되게 싸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간은 못 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채워왔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저희가 2009년에 발생을 했고 2011년 2년에 바닥 찍고 그 다음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외국인들이 은행주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18년, 19년 그렇게 좀 줄여오고 있죠. 한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은행 평균 PBR이 네. 0.37배 정도인데요. 네. 타겟으로는 0.5배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대략 한 PBR 업사이드가 0.5배. 네. 네. 한 30%, 35% 정도? 이 정도 보는 거죠. 30%에서 35% 정도. 35% 정도의 상승 네. 여력이 있다고 본다. 네. 지금 KB금융이 47,000원대고 하나금융이 36,000원대입니다. 이게 한 30에서 35% 올라면 한 47,000원에서 6만 원대. 그다음에 하나금융은 4만 원대 후반까지도 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은행 쪽에서 배당 컷이 좀 있을 것 같나요?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지금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예. 협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이고요. 배당을 감독당국에서 조금 이제 강하게 그 연말 이제 배당 규제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한 배당보다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배당 수익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네.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자영업자들 상당히 이제 힘들 것 같고 경기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다가 네. 경기 전망도 약간 후퇴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 대출 지원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부실이 조금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익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3% 4% 내년에 이익이 증가한다는 가정은 네. 충당금이 약간 늘어난다는 아하. 올해 대비 표면적으로 올해도 부실이 발생 안 했는데 네. 코로나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라라고 해가지고 아하. 은행들이 한 2조 원 넘는 규모를 네. 올해 쌓은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익이 조금 빠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네. 입장에서는 코로나 대비 충당금 쌓으라고 해서 이제 충당까지 쌓아가지고 이익이 좀 빠졌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배당까지 사실은 억제가 들어오면 네. 주주들을 위한 어떤 그 주주가치 훼손이 좀 심하기 때문에 배당만큼은 조금 이제 주주한테 돌려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고요. 네. 어쨌든 올해 그렇게 해서 충당금을 좀 쌓았기 때문에 네. 그거 감안하면 내년에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더 크게 는다면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당금을 쌓으라는 지시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실제로 부실이 크게 발생해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올해 미리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네. 내년에 실제로 부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쌓아놓은 것만큼은 어쨌든 선제적으로 네네. 이제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예상외로 뭐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면 네. 이익 규모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네. 그 두 가지가 리스크 요인. 그 두 가지가 리스크 요인이다. 그 두 가지가 반대로 말하면 그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은행주는 예상대로 갈 수 있다. 더 크게 올라가겠죠. 더 크게 올라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확 높아지는 시간이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내년에는 비은행 쪽이 없는 순수 은행 쪽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그 컨셉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네. 비은행이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이번에 뭐 아주캐피탈을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이제 이익에 반영되고 네. 카드가 일부 조금 있고 증권은 우리존금 너무 조그맣고 네.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올해는 우리금이 빛을 못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금융지사들 다 비은행 좋아지면서 이익 좋아질 때 우리금융은 비은행이 없었고 네. 특히 2분기에 DLF 관련된 맞아요. 비용 처리, 네, 네. 그다음에 라임 등 사은펀드 그것도 비용 그렇죠. 처리 네. 이때 실적이 올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네. 근데 내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아주캐피탈도 이제 그룹 이익에 편입이 될 거고 네. 비은행 쪽이 올해 대비 더 큰 폭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은행 마진 좋아지면서 은행 이익 좋아지는 것만 네. 본다면 네.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 측면에서는 이런 뭐 KB 하나보다는 뭐 우리금융이 더 나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물론 뭐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심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 되도록 쉽게 말씀드리려고 좀 네네. 노력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은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